안녕하세요. 저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목회자님들 그다음에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제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강의표를 쭉 보니까 다들 목사님이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저만 이제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 그 저출산 고령화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 대통령 직속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회를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또 거기에서 제가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하고도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이런 사회적인 변화, 그러니까 저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영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의 변화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저는 좀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자료들이 많아요. 무슨 데이터들도 있고, 그래서 좀 저희가 현실, 그냥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교회에 계신 목회자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좀 보시면서 이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올라왔지만 아무래도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보다 영적인 얘기는 좀 덜 하고요. 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톤이 목사님하고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고 있나요? 제가 한번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뉴 시니어 세대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이제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양쪽에 슬라이드 보이시죠?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슬라이드 위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니어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목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목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뉴 시니어 세대의 등장과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썼어요. 뉴라는 영어를 썼고요, 시니어라는 영어를 썼어요. 보통 우리가 시니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노인이거든요. 근데 왜 노인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시니어를 썼느냐? 이게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노인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 좀 버리시고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10년 전에 제가 노년학을 전공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10년이면 그쵸? 지금 2015년인데 2001년에 미국에 갔으니까요. 2001년에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교수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여러분, 노인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이제 2001년도에 노인하면은요, 저는 노인하면 삼고를 생각했어요. 고독하고 가난하고 질병 많고, 그래서 약간 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노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미국 학생들이 답하는 그 대답이 뭐였는가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노인하면 뭐가 생각나니? 라고 그 교수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노인하면? 어떤 생각?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노인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탁 드는 생각들 했을 때, 아마 저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노인하니까 첫째가요, 스포츠카를 생각해요. 빨간 스포츠카. 이거 어떻게 빨간 스포츠카? 저는 그때만 해도 스포츠카가 한국에 별로 없었을 때잖아요. 거기다 빨간 스포츠카? 이거 재벌이 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때인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친구들 하는 얘기가 골프예요. 그 다음에 여행. 저는 그때 놀랐어요. 아니, 노인에 대한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다른 이런 구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저희가 15년 가까이 흘렀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그 노년의 노인에 대한 개념들이 한국도 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카, 골프는 아니지만 옛날처럼 그런 생각들이 아니에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와 노인이란 단어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노인이라는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화면이 뜨냐면요, 이런 화면이 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화면, 이게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화면들이죠. 또 이런 화면, 또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똑같은 구글인데 노인이라고 하셨을 때 이런 게 나오고요. 시니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넣었더니 어떤 단어가 나오냐, 그림이 나오면 이런 단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게 나옵니다. 다 이제 백인들만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여러 인종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의 주제를 뭐 새로운 노인들이 등장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뉴 시니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이란 단어를 안 쓰고요, 시니어란 단어를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달라요, 개념이. 단순히 영어냐 한국어가 아니라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뉴 시니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외국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점점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미래를 바라볼 때 시니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05년도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표지예요. Joy of Growing Old. 나이가 드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커브는 뭐냐면요, 이게 소위 말하면 행복 커브예요. 46세까지 행복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일해야죠, 자식 키워야죠, 결혼시켜야죠 하는 것 때문에 46세, 50세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유밴드 하면은 행복 커브가 46세, 50세까지 떨어져요. 그러다 애들을 출가시키고 50세가 넘으면서 와 올라가요, 행복 지수가. 같이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스포츠, 이젠 자녀를 위해 투자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스포츠카 사고. 삶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니어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50부터 시작되는 게 시니어예요. 그리고 그런 개념이 일반적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하게 이해시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노인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시니어에 대한 개념으로 전환을 하시고, 그 시니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외국의 그 특징들이 과연 한국에도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도 봤더니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수상회라는 영화 보셨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70세 어르신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무슨 짓이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요즘 제가 노인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의 가장 관심사가 요즘 뭔지 아세요? 이성교제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싫어하시던 현장에선 그래요. 그리고 70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지관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미용이에요. 패션 이런 거.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본인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요즘 최근에 뭐 이 나영석 PD가 다양한 걸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꽃보다 할배. 이게 정말 히트를 쳤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드라마, TV 프로였어요. 요즘은 아이돌이 나오지 왜 나이 드신 분이 나와 하고 채널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봐요. 20대도 보고요, 40대도 보고요, 50대도 보고요. 왜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라는 동경이에요. 그리고 나도 저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이 마케팅 하시는 분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40, 50대가 요즘은 타겟이에요. 영화를 만들어도요, 40, 50대 타겟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머니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변화들을 지금 사회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돈 버는 사람들은요,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물건들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상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CGV라는 영화 극장에서는 점심에 어르신들만을 위한 할인 쿠폰이나 그런 카드를 만들어요.
어르신들이 오면 뭐 20%씩 세일해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영화를 봐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에 대한 변화가 단순히 제가 15년 전에 경험했던 그 노인들이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기회를 삼으려고 그러고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도 시니어 조선이란 그런 잡지가 매달 나와요. 그 신문 보시는 분들이 사이에 껴서 나오는데요. 이거 보면은 뭐 어떻게 뭐 나이 들어도 어떻게 명품을 살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노인들, 시니어들의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욕구들이 사회적으로 또 수용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노인하고는 좀 다른 개념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 이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뉴 시니어 세대는요, 4050 세대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60세까지 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 구조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뾰족한 산이 있는 데가 1차 베이비부머고요, 처음이. 두 번째 노란색이 이제 2차 베이비부머예요. 그래서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커요. 1차 베이비붐 세대가요, 1955년에서 63년생이에요. 지금 그쵸? 지금 60세에서 53세에서 60세 사이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고요. 뉴 시니어를 이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언제냐면 68년에서 74년생. 요 분들이 또 하나 2차 베이비붐인데요. 저희 나라에서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1차 베이비붐 세대, 즉 55년에서 63년생 있잖아요. 지금 60세에서 53세 그 분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요, 고령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뉴 시니어 세대라고 하면 현재 53세에서 60세 되신 분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인구 구조가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그래프가요, 1970년도, 2005년, 2020년, 2050년도의 그 인구 구조예요. 결국 뭐냐면요, 교회에서도 이 인구 구조에 쫓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요. 1970년대만 해도 나이 어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이제 그 시기에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땐 주일학교가 어마어마 많았어요. 근데 좀 보세요. 지금 가운데 있는 이게 2005년이고요.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후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이제 중간이 점점 커져요. 언제냐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2020년 되면. 이제 그러면서 점점 위가 점점 커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미래 세대에서 얘기했지만 인구 구조상으로는요, 미래 세대보다요 이제 나이 드신 세대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냐 안 나오시냐의 문제인 뿐이지 사회적으로 구조는 이렇게 항아리가 거꾸로 되고 있어요. 위가 점점 커지는 항아리. 이런 식의 지금 인구 변화가 있고요. 이 변화 속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1970년대 60년대 것들을 찾아보면서 보는데 그거 말씀드리면 인구 전망을 보면요, 2013년 지금이 우리나라가 한 12%가 65세 이상인데요. 아까 이게 항아리가 위로 올라가듯이 점점 어르신들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확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젊은 사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젊은 세대인데요. 이게 급격히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2020년 이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나 정부나 기업들은요, 2020년을 변곡점으로 봐요. 이때 이후로 노인이 막 증가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고 다 이제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전도사님이고 그러시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2020년 이후를 바라보느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는 이미 바뀌고 있어요. 2018년이 인구 절벽이다. 2020년까지 뭘 해야 된다 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노인들을 어떻게 사회로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이런 계획들을 다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2020년이 이 사회적으로는 인구 구조에서 큰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과연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 게 이미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걸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제가 계속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목표도 사실 그거거든요. 과연 우리 교회가 그걸 과연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1966년에 어느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예요. 바글바글했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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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왜냐하면 밑에가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70년대 한번 볼게요. 70년대들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1970년대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60년대 나오고. 근데 이제 2000년대 제가 쳐봤어요. 2000년대는 당연히 칼라 사진입니다. 이렇게 쭉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뭐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 성경학교 안 올 수도 있지만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질적이냐 양적이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구조상으로는 점점 밑엔 줄고요. 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저도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80년대 주일학교 다녔는데 저희는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 동네가 난리 났어요. 막 200명, 300명 모이고 막 그랬어요. 수련회 가면.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웬만한 대형 교회 아니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노인들이 어떤 노인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뉴 시니어예요. 뉴 시니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좀 돈이 있는 시니어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작아서 그런데요. 순자산이나 소득이요. 현재 노인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어르신들이 자기가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제 이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에요. 국민연금이란 건 노후에 내가 얼마 쓸 건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97% 가까이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는. 그다음에 현재 노인들은 한 70%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퇴직연금하고 이제 사적연금인데 이 연금을 준비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자기의 어떤 소비를 준비하고 되게 적극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뉴 시니어들이 양적으로도 증가하지만 이분들이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본인들의 적극적인 삶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뉴 시니어는 아주 액티브한 시니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요. 저희 어머님이 1940년생이시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북에서 넘어오셨어요. 넘어오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고 어렵게 생활하셨죠. 대부분이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그러시지만 저희 어머님은 절약이 몸에 밴 분이세요. 뭐냐면요. 이 휴지 하나 제대로 지금 뭐죠? 그냥 안 버리세요. 뭐 닦아서 한번 버리시고 그 음식도요. 저희는 먹고 이제 먹기 싫으면 버리는데 어머님은 그걸 다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아두세요. 항상 버리지 않으세요. 이분들은요. 현재 어르신들은요. 절약이 몸에 밴 세대예요. 왠지 낭비하면 죄 짓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존이 중요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뉴 시니어 세대는요. 그 다음 단계예요. 이제 그래 절약은 하지만 내가 쓸 건 쓰겠다.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건 하겠다. 난 이거 하고 싶다. 뭔가 욕구가 다른 거죠. 그래서 현재의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고령화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시각으로 이제 노인 학교를 만들거나 뭐 이러면요 안 돼요. 아예 다른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런 소득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노후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삶을 준비하는 세대가 현재의 뉴 시니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뉴 시니어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그래프인지 아세요? 잘 보이세요? 예,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196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6불이었어요. 우리 현재로 하면 7만 원, 8만 원? 예. 그게 1년 소득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가 아마 2만 8천 불 정도 돼요.
28,900 그 정도 되고 한 3만 불 가까이 되는데요.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운 삶에서 대량 소비를 하시고요. 문화를 즐기고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즐기는 거를 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본인들이 이제 자꾸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좀 다음 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어르신과 미래 어르신은 이런 점에서 달라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경제 생활을 하고 이런 사회 발전을 경험해서 본인의 의사 표현, 그다음에 자주적이고 좀 더 독자적인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리학에서요, 좀 딱딱한 얘기인데요. 심리학에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이 있어요. 욕구 단계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밑에 게 채워지면 그 다음 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 게 오고 다음 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기본적인 욕구예요. 배고픔, 추위, 이런 욕구예요. 근데 점점 사람들 욕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자아 실현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과거의 어르신들은 사실 기본 욕구가 되게 중요했어요. 생존, 먹고 사는 거. 근데 점점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욕구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욕구들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점점 바뀌면서 기대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어떤 수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슬로의 그 심리적인 욕구 단계를 보면 뉴 시니어들은요, 이제 위의 것들을 요구해요. 밑에 것들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제 노인 정책을 하고 노인 복지 관련된 걸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요, 도시락 싸서 드리고요, 막 이제 먹을 거 이렇게 좀 해서 드리면 좋아하지만요, 지금 뉴 시니어들은 안 그래요. 나 갑자기 일본어 배우고 싶어? 아니면, 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로 한번 우리 유치원에 가서 뭐 가르쳐 주고 싶어? 뭐 이런 분들이 생겨요. 욕구가 달라요. 근데 이분들한테 그냥 저희가 도시락 갖다 드릴게요. 이런 거 하면은요, 이분들이 싫어해요. 내가 뭐 거진 줄 아니 이런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욕구들이 바뀌면서 서비스들도 바뀌고 상품들도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동일하게 이제 목회 파트에도 교회도 들어가거든요. 이 욕구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욕구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실 필요해요.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런 욕구들이 변하고 있고 뉴 시니어들은 새로운 욕구의 중심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현재 어르신과 미래 어르신들에 대한 비교예요. 현재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고요. 해방을 겪어서 되게 검소절약이 몸에 배신 분들인데 비해서 현재 어르신들은, 현재 그 뉴 시니어들은요. 뭔가 자주적이고 뭔가 본인의 욕구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령층들은 부유층이 적어요. 근데 이제 미래의 어르신들은 좀 더 생활의 여유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뭔가 개인, 뭐 여행이라든가 뭔가 삶의 여유를 느끼면서 뭔가 삶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이제 새로운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을 보여드린 이유는 정말 다르다. 그래서 저희 그 노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어르신들을 보는 시각으로 정책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예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뒤에서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고령화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이 고령화에 대한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어떤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선교를 하고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고령화 문제는 지금 세계에서도 하나의 큰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국, 한국, 일본이요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이 세 나라에. 특히 당연히 이제 중국의 영향이 크죠. 이미 일본은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대단한 숫자예요. 4명 중에 1명.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한 12% 되거든요. 10명 중에 1명 정도 현재는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도 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퍼센트보다도 중요한 게 인구 규모예요. 워낙 인구 규모가 크니까 1%라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하거든요. 인구 구조를 추계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2035년에요. 미국 총 인구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겨요. 3억 명. 그러니까 이게 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막 중국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양로원도 차리고요, 뭐 관련된 뭐 사업도 하고 용품도 팔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고령화가 지금 세계화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게 특징이에요. 이제 뉴 시니어는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과 달리 좀 새로운 어떤 액티브하면서 대규모고요. 규모가 일단 커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한국의 그 고령화 문제는요, 세계의 이슈고요. 앞으로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더 커지겠지만, 현재도 전체 고령 인구의 30%가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뉴시니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좀 제가 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데이터상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왜 뉴시니어인가? 왜 우리 교회가 뉴시니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뉴시니어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955년에서 63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앞뒤로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령층이 돼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종교 그 현황이란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뭐 불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10년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85년에 있었고요, 95년에 있었고, 2005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한 번 또 해요. 올해 또 이제 1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는데, 이제 그 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요, 우리 개신교 인원이요, 이제 제일 높은 종교는 이제 불교예요. 우리나라에선 통계적으로는 불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고요. 그 다음이 이제 천주교입니다. 이제 2015년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고요. 2005년까지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1995년부터 이게 증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수가 이제 답보 상태인 거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대신 이제 천주교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황은 이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봤어요. 그럼 베이비붐 세대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요,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 뾰쭉 튀어나온 제가 해놓은 이 파트가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에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그래서 불교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되게 많고요. 우리 기독교도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한 145만 명 되고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한 142만 명, 그래서 총 한 287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기독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교인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빨간 선이 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그 뒤쪽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은 그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에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베이비붐 세대가요, 이 개신교인 경우 전체 교인 수의 33%,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 거죠. 아주 큰 세대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고령화는 사회 고령화보다 더 빨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젊은 사람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교회에 많이 오시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사회는 이미 그 고령화에 대한 위기를 느껴서 준비를 하거든요. 전체 인구의 24%를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나 개신교에서는 지금 전체 인구의 33%가 지금 고령화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고민했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각 부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대안을 짜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이 됐죠. 2005년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고령화보다 더 높은 고령화율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왜 교회 부흥에서 뉴시니어가 중요하냐면요. 뉴시니어는 이제 어떤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우리가 뉴시니어를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라는 게 뭐예요? 위아래로 끼어 있거든요. 위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섬기고 또한 부양하는 세대고요. 밑으로는 자녀들을 막 교육시키는 세대가 지금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요. 이 양쪽 세대를 연결해주는 지금 끈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뉴시니어를 안 하면은요, 이제 세대 간 단절이 생겨요. 왜냐면 뉴시니어가 지금 되게 바쁘고 새롭게 변화하고 고령화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현재 어르신들의 신앙의 그런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밑에 세대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그 교회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미국의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빠져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량적 역할을 하는 이 세대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점점 진행이 될 텐데 이 베이비붐 세대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양쪽 세대를 이끌어줄 어떤 샌드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것들을 이 세대에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인터제너레이셔널 썬데이라고 해가지고 세대 간 같이 드리는 예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부 교회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있고요, 자기 부모님들 모셔오고 그다음에 밑에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그 준비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 단절이 되는 거죠. 다음 세대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 세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가 또 하나의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 뉴시니어가 왜 중요하느냐. 이분들이요. 우리나라 한국 부흥을 경험한 세대예요. 여러분, 경험은요. 지식보다 더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 이제 영적인 거는요. 말로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경험을 하고 본인이 직접 겪은 거는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 뉴시니어 세대는요.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어요. 이제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엄청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진은 뭐냐면 1973년 5월에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 초청 강연이었거든요. 이때 한 110만 명이 모였대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걸 경험한 세대가 지금 뉴시니어인데요.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74년 8월에 엑스플로 74라는 행사를 했어요. 대학생 선교회 CCC 주관으로 했는데 이때 인원이 어마어마 모였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제 보일러 스팀을 활용한 대형 밥솥을 개발해서요. 오신 분들 밥을 해주는 이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겠죠. 이때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70년대요. 80년대 세계 복음화 대성회 한 1,635만 명이 이제 참가했다고 그러죠.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제 뉴시니어들은 했던 세대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흥의 경험을 했던 세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보면 이제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이제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그 뉴시니어 세대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경험을 우리가 그냥 썩힐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그 경험을 활용해서 이 세대 간 변화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제가 감히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제 질적인 부흥, 그다음에 건강한 교회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과거의 그 부흥의 경험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뉴 시니어 세대를 제가 마중물로 해서 한번 교회의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중물 아시잖아요. 이게 옛날에 그 펌프질 할 때 아무리 펌프를 하고 싶어도요 안 돼요. 근데 마중물이라고 한 바가지 물을 이렇게 탁 넣으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자랄 때 시골에 내려가면 이제 펌프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중물을 넣고 해야 이제 물이 밑에서 올라와요. 이제 이 뉴 시니어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변화들, 왜냐하면 이미 사회는요 이 시니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까를 고민해요. 요즘 뉴스 보시면 뭐 임금 피크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노동개혁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 그 새로운 시니어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대를, 뉴 시니어 세대를 이제 마중물로 해서 이분들의 경험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결국 그것이 이제 교회의 부흥의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임파워먼트 시킬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사회과학적인 얘기예요. 이제 뉴 시니어들이 오고 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 이분들의 또 경험이나 그다음에 이분들의 삶, 이분들이 느끼는 삶의 그런 다양한 것들이 현재 어르신과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과연 이 교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최근에 이제 경영학에서 하는 이슈가 뭐냐면 임파워먼트예요. 임파워먼트가 되게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요, 파워예요. 파워를 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고요, 뭐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는 게 임파워먼트예요. 그래서 과연 이 임파워먼트는 제가 이 그림에도 나왔지만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막 릴레이 할 때 바톤을 넘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뭔가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임파워먼트인데요. 그래서 저 이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의 임파워먼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시니어 세대를,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예수님들이 제자들한테 임파워먼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경영학적인 개념이에요. 목회적인, 제 영적인 개념으로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대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자들한테 임파워먼트를 준 거예요. 이분들한테,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힘을 주고 네가 나중에 뭘 해야 된다는 어떤 자격을 주고 권위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임파워먼트는요, 경영학에서 말하면 이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해서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임파워먼트인데, 교회에서도 이제 임파워먼트 이제 그런 개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회과학을 돌리다 보면요, 지금 70세, 80세 분들의 학력 수준이요, 초등학교 미만이 80%예요. 80세 이상인 분들은. 근데 50대, 60대 지금 뉴 베이비붐 세대는요, 미니멈 고등학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균이 고등학교 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달라서요, 지금 새로운 고령화를 준비하시는 이 뉴 시니어들은요,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시키면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사진을 잘 찍으면 이 사진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고요, 내가 기계를 잘 고치면 이 기계 잘 고치는 이 기술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임파워먼트는요, 단순히 동기를 부여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일을 주고 그 사람한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하나 임파워먼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임파워먼트를 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참여 구조. 내가 노인이고 내가 시니어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동기부여는 됐는데 교회 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참여 구조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통 우리가 경영에서 말하는 임파워먼트예요. 동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임파워먼트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고령화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첫째가 이제 고령화 이슈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부각될 예정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봤지만요, 이 왼쪽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아직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 아직 젊은 국가예요. 다른 나라 보세요. 뭐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보다 우리는 아직 그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신문이나 언론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 뭐 고령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20년 이후에 변화된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이 고령화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 보면은요, 이제 평균 수명이에요. 이제 노인 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터를 보면 1960년도에 보면 53세가 저거였어요. 53세가 그 평균 수명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80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새로운 노인들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르신들이 더 평균 수명이 증가해서 오래 사시죠. 그래서 이 고령층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고령화를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고령층을 임파워먼트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30년, 40년 후에 고령화가 되면은요, 그래, 아유, 청년 사역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지. 잘 모르는 분이 할 필요 있어.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데요. 이제 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심지어 일본보다 빨라요. 이게 그래프가 그거거든요. 7%, 그러니까 7%에서 14%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18년밖에 안 걸려요.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요, 7%에서 14%였는데 우리나라는 18년밖에 안 걸려요. 그 빠르다는 일본은 2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냥 다음 세대에 하기에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회에서는 2018년, 20년이 마지막 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해서 지금 자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언론에서 보시면 개혁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변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음 세대에 하지 아니면 나중에 해지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고 있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이 고령화 속도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도 고령화 준비를 해야 되고 임파워먼트를 시켜서 시니어들이 뭔가 활동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예요. 이제 과연 그 뉴 시니어를 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그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변화들과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우리 교회가요, 새로운 고령층, 그 뉴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이지즘이라고 있어요. 에이지즘이 뭔지 아세요? 노인에 대한 편견이에요. 여러분, 노인하면은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 얘기 말씀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한 거니까 드릴게요. 미국에서는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뭐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들어준다고 가면요, 화내요. 아니, 내가 들 수 있는 힘이 멀쩡한데 네가 왜 나 도와주냐? 내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 싫어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몰래카메라도 했잖아요. 뭐 어르신들이 막 뭐 지하철 타고 오면 젊은이가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막 카메라로 찍어서 좋은 청년이라고 박수 쳐주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시스템이고요. 기본적으로 노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서구에서는 노인들도 젊은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움을 주는 거를 좀 받는 걸 부끄러워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는요, 나이 때문에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가야 돼 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우리나라는 65세, 뭐 50세 되면 내보내잖아요, 나이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나이 때문에 해고하면 고소당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해고를 시키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에이지즘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편견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노년기를 이제 의존, 뭐 dependence, disease, disability, depression 해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편견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지능이 감퇴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 그래요. 이제 많은 연구를 했더니요. 이거 이제 뭐 영국의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연구인데요. 1947년 당시에 11살인 사람들의 IQ를 재고요. 이분들이 64세가 되는 2000년에 또 IQ를 쟀어요. 쟀더니 IQ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지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알프레도 히치콕이라는 유명한 그 영화 작가 있잖아요. 영화 제작자. 사이코라는 영화를 한 사람. 이 사람이 61세에 이 영화를 제작했어요. 그 다음에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은 71세에 이 패션계를 평정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스텔이라는 사람은 유명하죠. 파스텔 뭐 우유도 있고 뭐 많은지. 이분은 62세에 광견병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참 그래요. 나이 들면은 못한다, 힘들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편견, 이 나이가 들면은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옆에 항상 그냥 있어만 뭐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도 뭔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 먼저 편견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하면 늦어. 어르신들 하면 잘 안 돼. 뭐 이런 편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편견이에요. 이분들이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문화가 그래요. 젊은 게 좋은 거고요. 나이 들면은 왠지 안 좋다는 느낌. 항상 새 것이 좋은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있지만 뭐 불란서의 그 루앙 경영대학 연구에 보면은요. 맥도날드 매장 600여 개를 봤더니 종업원이 어르신인 경우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벤츠사 같은 경우요. 노인들 종업원들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 고령 근로자하고 젊은 근로자를 봤더니 실수는 이제 고령 근로자가 많아요. 근데 그 실수가 작은 실수예요. 별로 그 생산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실수고요. 젊은 사람들 실수를 하면은 실수는 적지만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일하는 게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겠지만 노인이 되면 무조건 생산력이 떨어지고 뭐 못하고 부족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시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부터 먼저 그런 에이지즘, 그 연령 차별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좀 없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하고 비슷하고 똑같고 아니면 더 경험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직장 생활 이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근로 환경에서도요, 젊은 사람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해서 하는 잡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경험을 젊은 사람들이 전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잡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건가를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편견을 좀 없애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편견 없애기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쉽지 않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이제 사회적인 것들을 많이 보지만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어요. 여성에 대한 편견들도 있고요. 노인에 대한 편견들도 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있고 다양한 편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요. 자꾸 저희가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지적으로 안 깨면은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자꾸 여러분들 제 강의도 사실은 그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노인에 대한 편견을 기존에 가지셨다면 좀 노인에 대한 편견을 좀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이게 편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고요. 이걸 한번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 편견을 어떻게 우리가 지울 것인가. 편견을 교회 내에서 없애는 게 사실은 이 뉴시니어를 활용한 가장 큰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노인 사용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젊은이도 중요해요. 사실 젊은이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 노년 세대, 그다음에 고령층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고령화 시대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 이분들에 대한 어떤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사회에서도 중요하고요, 교회 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시니어 전문 목회자의 양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미국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에는요, 의사가 지리아트릭 닥터가 있어요. 노인 관련된 의사가 있고요. 지리아트릭 너스가 있어요. 뭐냐면 노인 전문 간호사예요. 여러분, 배가 아파도요, 노인이 배가 아픈 거하고요, 그냥 일반인이 배가 아픈 이유가 달라요. 그 다음에 관절이 아픈 분들도요, 나이가 드셔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운동하다 관절이 아픈 게 달라요. 여러분, 소아과 의사 아시죠? 여러분 이제 자녀 키우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왜 여러분의 자녀를 소아과 의사한테 가요? 일반 의사한테 안 가고. 그 이유를 잘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아과 의사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그 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어르신들도요, 의사나 간호사를 갈 때,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약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아트릭 파머시스트라고 해서 그 관련된 전문 약사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약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약 가운데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건가는 그 지리아트릭 파머시스트들이 알아요. 노인학 전공한 노인 관련된 그 약사들이 알아요. 그런 것처럼 노인은 달라요. 고령층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을 사역하시는 분들은 젊은이들의 발달 과정을 볼 거예요. 학업 성적도 보고 앞으로의 꿈 비전을 보는데 이 어르신들 뉴시니어도요 달라요. 은퇴를 경험하고요. 은퇴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 심리적인 박탈감,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거 배워야 되거든요. 경험할 수 없으면 배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 이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서 배우자를 이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 어떻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죠? 얼마나 그게 힘든지, 그 배우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런 것들도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이들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다음에 나이 들면서 다양한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기억력이 감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들의 외모가 이제 점점 이게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름살이 는다는 것을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여러분, 노인들의 우울증은 한국 젊은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노인 자살률이, 일단 자살률 자체가 우리나라가 되게 높은 나라예요. 그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요,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거 아시죠? 점점 증가해요. 중요한 건 노인들의 무슨 어려움이 있고요,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요, 이제 설문을 봤더니 첫째가 자신과의 질병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우울증, 세 번째가 자녀의 갈등이에요. 자살에 시도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왜 자살을 시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병,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뭐 고혈압, 저도 노년학을 공부하면서요, 질병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뭐 류마티스도 배우고 치매도 배우고요. 제가 알츠하이머도 보고요. 제가 치매 관련돼서 뭐 여러 기관들도 다녀요. 그러면 치매가요, 그냥 정말 치매도 있고요, 템퍼러리 치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약을 2개를 잘못 먹으면요, 일시적으로 한 달, 2달 동안 갑자기 치매가 증상이 와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진짜 치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요, 약을 가지고 노인학 전문하신 약사한테 가면은 쫙 봐요. 아, 이 약하고 이 약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럼 이 약을 하지 마시고 다른 약을 하십시오 하면 치매 없어져요. 그런 치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의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노인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우울하셔서 오셨는데, 뭐 다양한 영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뭐 아까 말씀드린 약을 잘못 드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사랑했던, 자기가 좋아하던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실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전문 목회자가 앞으로 중요한 거죠. 지금 전체 기독교 개신교 교인의 33%가 이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없어지면은요,
이 비중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시니어 전문 목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책 한두 권 봐서는 안 돼요. 이제 노년학 관련된 의사들은 따로 교육을 받아요. 모든 의사들 그런 프로세스의 끝에 나중에 의사 파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시니어가 증가한다, 고령화가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노인학교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좀 더 이분들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넣었어요. 이분들의 손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필요해요. 따뜻한 가슴 중요해요. 근데 냉철한 머리도 중요해요. 그분들을 이해하고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알려면 그런 전문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미 교회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한테.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인파워먼트를 이제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니어들을 어떻게 교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냥 단순히 노인대학 세우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캐톨릭 체러티라는 단체가 있어요. 교회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시니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지역의 노인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인 돌보미를 양성해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캐톨릭 체러티는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니까 돌볼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기엔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캐톨릭 체러티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전직 간호사, 전직 뭐 했던 분들을 모아서요, 한 달간 교육을 시켜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갑자기 약은 어떻게 보는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오래 누우면 욕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주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문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은 캐톨릭 체리티에서 이분들을 양성해서 하는데요, 공짜는 아니에요. 돈을 실비를 받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분들이 본인이 거기에 관심 있고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하신 분들은 이 구조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거죠. 그 어르신들한테 인파워먼트를 주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게 캐톨릭 체러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 체러티는 이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이고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단체를 봤는데요, 이 단체는 그냥 하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그리고 다 테스트를 거쳐서 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요,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얼마나 높으냐면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면서 전문적으로 와서 케어를 해주잖아요. 돌봐주잖아요. 그리고 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너무 보람을 느껴요. 내가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구나. 또 내 전문성을 가지고, 전직 간호사들 같은 경우 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이런 걸 지역사회에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도 좀 튼튼해지고요, 지역사회도 튼튼해져요. 이거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화시켜서 이것들이 이제 지역 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조화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노인들을 이제 요즘 노인들 재취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뭐 은퇴하신 의사분들, 아니면 은퇴하신 뭐 엔지니어 분들 대상으로 이제 해외 선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다시 한번 교육시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이제 고령층 관련된 교육인데요. 여러분, 미국의 사토쿠어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노인 교육의 효시예요. 재밌는 게 미국의 노인 교육의 효시는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관련된 교육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인 평생 교육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다른 거죠. 미국은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이런 게 생기면서 노인 교육이 발달한 거고요. 이제 우리는 아직은 이제 정부 주도 아니면 기존 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 쪽에서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국의 1874년에 생긴 이 노인 교육이, 교회산 교육이 이제 미국 노인 교육의 하나의 큰 역사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 가용자원의 허브로서의 교회 역할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가면은요, 내가 만약 미국의 어느 동네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교회 조에 가면요, 이만한 리스트가 있어요. 만약 뭐냐면, 만약 내 어머님이 어디 아프시다. 그 너스링, 그러니까 요양원을 가야 되는데 어느 요양원을 가야 되는가를 그게 쫙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정보들을 얻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복지관을 우리나라는 가지만 미국 사람들은 교회도 많이 가요. 교회 가면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그 정보들이 있어요. 만약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좀 있으면 치매 전문 요양원이 어딘가, 그 다음에 이 요양원은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런 리소스 역할을 해요, 교회가.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내에, 그 각 지역 내외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교인들이 만약 내 부모님 문제로 교회에 왔을 때 그 리소스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교회에서 해주는가? 사실 아직까지는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만약 요양원을 운영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다양한 리소스들, 우리 지역 내에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를, 자원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고령화가 된다는 건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일들이 많아요. 60대 어르신들이요, 7, 80대 어르신들을 돌보시면서 교회에 다니세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도 싶거든요. 과연 그런 가용 자원의 허브로서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저출산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관이라는 게 다 정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과연 이 지역사회의 고령화의 어떤 허브, 자원의 허브라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곳에 오면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고령화가 돼서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교회에서 그것들을 정보를 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리소스들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고령화에 대비한 어떤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요, 제가 이제 되게 좀 우울한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최고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좀 변하긴 변해요. 근데 현재 어르신들 기준이에요. 현재 어르신들이 되게 빈곤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 시니어들 분들이요, 이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뉴 시니어가 나이가 들지만 이분들 스스로도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먼저 이 우리나라 그 노인들의 현상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프가요, 왼쪽 거는요, 그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 한국이거든요. 왼쪽은 한국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OECD 국가들이에요. 제가 잘못, 오른쪽이 OECD 국가들인데요. OECD 국가들은요, 대부분이 나이가 어릴수록 빈곤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빈곤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뭐 외국 같은 경우 뭐 국제기구, 뭐 월드비전이라든가 뭐 세이브 더 칠드런, 그다음에 뭐 어린이 재단 이런 데는 어린이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들이에요. 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은 좀 달라요. 이 한국 그래프 한번 보세요. 왼쪽 거 보세요. 한국은요, 이게 이 선이 뭐냐면 중간 소득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좀 달라요. 아동 빈곤율은요, 중간보다 낮아요. 전체적으로 낮고요. 중간 소득보다 그러니까 빈곤율이 낮고요. 노인들 빈곤율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외국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어린이들을 돌보는 게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디에 중점을 두냐 봤을 때 우리나라 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고요. 아동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OECD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외국의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이 문제,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빈곤 문제가요,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뉴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고령층 이제 빈곤율 변화예요. 빈곤율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고 있잖아요. 점점 이제 GDP가 올라가니까 빈곤율이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빈곤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짐이에요. 이 짐들이 있고요. 이제 OECD 국가 65세 이상 빈곤율을 보면은요, 한국이 제일 높고요.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아주 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과연 교회에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뉴 시니어들이 이걸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다들 저보다 영적으로 이제 한 수 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회는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답을 주길 원해요. 뭐냐면 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사회의 모습들을 원해요. 근데 그걸 해주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할을 한번 교회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소망이라는 게 영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사회 문제,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 사회에 소망을 주셔서 요즘 뭐 교회들에서 욕 많이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좋지 않은 얘기들도 많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아니다. 우리 교회가 안 그렇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좀 행동으로 이 고령화 변화에 대응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사회에 어떤 희망을 주는 그 역할을 교회에서 해준다면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교회의 고령화는요, 저희 국가의 고령화보다 더 빨라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국가의 고령화는 2000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대통령 주재로 해서 막 준비하고 사회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고령화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너무 절박하지 않아요. 그게 막 뭘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의 변화에 적어도 앞서지 못하더라도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회는 정말 이거로 인해서 뭐 개혁이니 변화니 다양한 어떤 이런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렇지만 그 변화의 답은 없어요. 힘들어요. 이제 그 답이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한테 아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령화에 대해서 아니면 이 인구 고령화, 이 전체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솔루션을 줄 수 있고 이게 지역사회에 그다음에 이 사회에 너무 크게는 이 대한민국의 변화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이제 교회에 대한 시각들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영적인 것은 감히 말씀 못 드리고요. 이 사회의 변화는요.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않던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이 인구 절벽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뚝 끊기고요. 나이 든 분들만 막 많아지는 시점이 2018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2015년이에요. 6년, 7년, 8년, 3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 3년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엄청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걸 많이 통해서 보실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건 그런 절박함을 우리가 한번 같이 품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은 정확한 해답은 그 각자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이 느끼시든 안 느끼시든 이미 왔고요. 그 변화의 중심에 이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부흥의 기회일 수도 있고 또한 아니면 부흥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 위기와 기회의 차이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자료들은 이제 그 기회에 대한 팩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시니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중심에 오늘 참석하신 많은 목회자분들이 있으셔서 이 사회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 3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 기회가 교회 내에서 좀 무르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